네, 정을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에 지문 분석 듣고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풀이랑 네, 거기다 이제 분석까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18번. 기업과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기업과 니은 둘 다 있는데 이거 둘 다 누가 얘기했죠? 네. 정을선이 얘기했죠? 그쵸? 키워볼게요. 둘 다 정을선이 이제 왕비한테 한 내용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왕비가 엄마죠. 네, 정울선이 왕비한테 말합니다. 자, 이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때는 1번 선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대충 읽어요. 뭐 호처백에 물은 내용이랑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이랑 뭐 대충 관련 있겠지 이러고 실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막 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대충 머릿속에 이제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요, 그거랑 좀 다르게 하나하나 깊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처백에 물은 연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뭘까요? 네.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읽어봐야겠죠. 네, 읽어보신다면 아마 이쪽이 좀 중요해져요. 전장에서 정을 써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와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이쪽 부분에 이제 호첩이 나와요. 흥미로운 거는 어, 정을선이 여기 나오고 호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원수가 여기 나오고 호첩이 나와요. 아이고 이건 연고지. 네. 자, 호첩을 매개체로 정을선이 원수인 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명하죠 이건. 자, 아무튼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을 판단할 때 제가 지금 밑줄 친 근방에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연고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이미 아는 사실에서 모르는 사실로 나아가는 인지작용이에요. 인식작용? 네. 어, 참고로 수능적 해석 네, 문장편에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호처백에 물은 연고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까 보면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이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정을선의 어떤 발화거든요. 우리는 이 정을선의 발화를 통해서 호처백에 물은 연고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들어보세요. 호첩이 음,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요.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었다 하면 말을 했겠죠. 호첩의 어떤 대답이 있었겠죠. 그리고 인하여 중군장에게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군장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호첩이 대답을 듣고 중군장한테 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어, 제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연고의 내용은 적어도 집에 네, 변고가 어떤 생겼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이거랑 관련이 있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려면 좀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자, 자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왈 이 부분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려면 스토리 라인이 일단 처음부터 정을선이 소식을 들어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중군장한테 이제 짬 때리고 네,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월매를 구출해요. 그 다음에 충렬 부인을 구출해요. 자, 이쪽 부분이에요.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월매는 이제 분량상 안 넣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정을선은 여기서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 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옥석을 구별한다는 거는 해설지에 나와 있겠지만 참과 거짓,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한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진상을 규명을 하는데 그러면 진상을 할 새니까 리을 새니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왕비전에 갔다. 자기 와이프를 모함한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이제 왕비전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또 어디서 판단하냐면 여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래요. 그러면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라 했잖아요. 참고로 사연이요. 왕비가 한 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미 아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죠. 이미 알고 있어. 엄마, 그만해. 이렇게. 네. 딱 이거네. 자, 그럼 뭐예요? 적어도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이라는 거는 정을선이 기억에서 이미 아는 바인데, 기억의 시점에서 정을선이 이미 아는 바 안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름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아, 포함 관계가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은 이 정도까지는 분석을 해야 돼요. 뭐 간혹 이제 문학에서는 감상이 없고 정보 처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요. 기출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하냐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네요. 강의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자, 관련성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관련성은요, 평소에는 굉장히 느슨하게 판단해도 돼요. 그런데 동일성은요, 좀 엄격하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이런 것들 팁 같은 거는 강의에서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제가 아까까지 얘기한 정도까지는 선지를 이렇게 쥐 뜯어서 좀 파헤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두 번째 선지 가볼게요. 자, 기억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이거 이미 아는 바에 대한 내용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죠. 정을선이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지식들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뭘까요? 했을 때 이건 간단합니다. 이 뒷부분을 읽으면 돼요. 뭐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 수백 배하고 뭐 살해 나오니, 그럼 이거는 여태까지의 모든 내용에 가깝죠. 네. 여태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만 봐도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 보이시죠? 이것과 네, 이 부분은 이미 아는 바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발레, 금연의 흉계. 그러니까 즉 금연의 공범 여부도 들어간다 이건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아까 눈여겨볼 점. 네. 이제 아까 앞에서 동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동일성을 좀 엄격하게 봐줘라. 네. 이 얘기와 그리고 이제 다른 풀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풀이는 뭐냐면 이걸 판단하실 때 금연의 흉계가 발레야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론적으로 판단해도 좋고요. 즉,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아까 그 지문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따른 정보량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장에서 이번 선지를 읽고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적어도 뒷부분이잖아요. 뒷 시간대. 그러나 이미 아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앞 시간대란 말입니다. 이 지문 자체가 시간에 따른 정을선의 이제 정보량, 즉 인식의 양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따져요. 즉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량이 증가합니다. 그 관계를 머릿속에 있으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달라진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두 번째 방법으로 풀긴 했는데 뭐 운이 좋으면 2번으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풀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죠? 네. 자, 3번 선지 가겠습니다. 니은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인데 참 이거는 클래식하죠. 네. 아, 참고로 정답은 아까 2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였으니까. 3번에 이제 행동을 통한 심리 추론이라 나와 있거든요. 어, 좀 중요한데요. 가끔 이제 조심스러운데 문학에서 이제 공통적인 축이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축 뭐냐면 심리 추론이랑 사실관계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심리 추론이 엄청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관계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관계 판단, 정보 처리의 판단, 이 문학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잘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18번에 3번 선지 들이밀면 해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쵸. 적어도 심리라는 거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론하냐? 이거는 이제 인물의 말과 뭐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추론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명시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만약 제 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면 얘를 직접으로 처리하고 얘를 간접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추론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을선의 행동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자,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아르셨나이까? 왕비왈. 일단 물어봤죠, 니은에서. 물음. 의문의 발화라고 하는데 그냥 물음이라 할게요. 왕비가 대답했어요. 사촌 오라비가 얘기했어요 하니까 바로 이제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바로 찾아버려요. 그쵸? 이거 뭐예요? 뭐 현피 이러는데 행동이잖아요. 행동. 자, 승상은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고 엄마가 얘기해 주자마자 바로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현피를 떠버린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갔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라라는 거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추론 같은 거는 약간 좀 타고난 게 있어요. 저도 심리추론 되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알게 된 경위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갈 수 있잖아 이러는데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선 안에서의 분석을 많이 하면 돼요. 즉 3번 같은 선지를 보고 누군가가 야 이런 거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네, 한번 공부한 거죠. 또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가이드라인 보더라인이 이렇게 잘 평가원 의 문학 심리 추론의 컷처럼 잘 잡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선. 네, 아시겠죠?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4번 선지 볼게요. 아니 4번은 근데 너무 쉬워요. 그쵸? 뭐 왕비의 대답을 보니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 하니까 사촌오라비가 얘기했어 하고 있었겠죠. 네. 이건 너무 쉬운 선지라 말하기가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눈여겨볼 게 오히려 인물 연결이에요. 자 보세요. 왕비왈 사촌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약간 맥락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물을 추론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물을 연결해줘야 돼요. 기출을 분석하면서. 아시겠죠? 네. 많이 나와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니은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뭐 이렇게 있는데
간단한 일화를 하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인지 심리 행동에 대한 틀을 배워봅시다. 자, 어느 날 창섭이가 이렇게 있어요. 창섭이는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네, 이쁜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고요. 찬물 샤워예요. 그 다음에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남자라면 야차의 상황에서 자기 여자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해서 MMA까지 해요. 네. 엄청나게 멋지죠. 네. 이렇게 돼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 창섭이는 이번에 로스쿨 3학년인데 이제 변시도 거의 다 모의고사 풀면 다 맞고, 네. 거의 무슨 검클비급이에요. 학교 성적도 잘 받아서. 네. 자, 아무튼 우리 창섭이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머리 이렇게 있고 뭐 가운 이렇게 있고. 네, 원성현이라고 합시다. 이 의사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이거 감기가 아니라 불치병이에요. 창섭이는 이제 엄청 놀라요. 무슨 불치병?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는데, 내가 리트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봤는데, 이러면서 막 허탈해하는 사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 탈모예요. 이렇게. 네, 바로 불치병은 탈모였어요. 자, 창섭이는 망연자실해서, 네, 다음 날부터 6시 기상도 안 하고, 찬물 샤워도 안 하고, 웨이트도 안 하고, MMA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기로 됐답니다. 자, 왜요? 탈모가 생겼으니까, 특히 남성형 M자 탈모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글이 안 읽혀요, 잘. 브레인 포그가 와서. 아쉽게도 창섭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 우리 이런 슬픈 일화를 통해서, 네, 인지 심리 행동에 대한 틀을 배워볼게요. 인지. 창섭이가 자기가 탈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요? 왜요가 아니라 그 다음은요? 허탈하죠. 그래서요, 다음날 운동을 나가지 않음. 이렇게 이 어떤 함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학자 어떤 논문을 이렇게 참고를 좀 해보면 이래요. F 자극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Y축이 반응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옛날 이론이긴 한데 잘 맞는 것 같아요. X를 이제 자극으로 두고 Y를 반응. 그래서 뭐 문학은 세계에 대한 반응 이런 말도 있죠. 네, 다 이미 좀 있던 이론입니다. 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인지가 기본이고 심리 행동이 그냥 하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함수를 어떻게 보시든 합성 함수로 보시든 다른 함수로 보시든 여러분 자유고요. 아무튼 이런 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했을 때, 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니은 읽어보면,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해 간지를 어찌 알으셨나이까 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벌써 제 죄를 알고가 인지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선지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했을 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인지와 행동을 제시를 해줬잖아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y 값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x 값이 뭐냐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추론하게 만든 겁니다. 좀 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으면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 너무 쉽고 네, 여기서 3번에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말들이 뭔가 좀 알겠다, 이 틀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9번에 1번 선지 볼게요. 너무 쉽다.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일단 누명을 썼던 인물은 첫 번째로 누굴까요? 네, 충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지 않아요. 네, 왜요? 이 사람은 애초에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와서 한 말이 나의 누명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라는 첫 번째 풀이로 판단을 해도 좋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인물은 왕비예요. 충렬이 아니라 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즉, 뭐 뭘로 판단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꽤 판단하기 쉬우니까. 네. 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까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는 면서 있잖아요. 동시성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해야 됩니다. 즉, 누명이 벗겨지면서 어리석음을 탓하는 게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 어떤 단어 하나, 뭐 어가너미의 혹은 조사의 질감 하나하나까지 다 고려해서 내용을 음미하는 게 기출 분석의 이유입니다. 자, 19번에 2번 선지 갈게요.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그럼 일단 누명을 쓴 인물은 누구죠? 충렬 부인이죠. 네. 이분의 요청으로 뭔가 요청은 했어요. 나의 누명을 시켜달라고. 아,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내용이 틀렸어요. 처벌 유보는 아닙니다. 어, 왜요? 요청으로 처벌 유보를 하지 않죠. 누명을 씌운 인물은 누굴까요? 다시. 자, 이제 19번에 2번 선지 해설하겠습니다.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일단 누명을 쓴 인물이 누굴까요? 충렬 부인입니다. 그쵸? 남주인공은 정을선이고요. 누명을 씌운 인물은 누구죠? 누구였더라? 정렬 부인이랑 그다음에 뭐 금연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의 처벌을 유보한다. 아주 흥미로운 게 일단은 요청이 있긴 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처벌 유보 사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의로가 아닙니다. 왜요? 이 앞에 항, 즉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이라는 항이 원인이 되어 처벌을 유보하지 않을 뿐이에요. 즉 전항과 아이고 후항의 죄송합니다. 상관관계가 부정돼서 틀린 거예요. 즉 의로가 틀렸어요. 네,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자, 누명의 내용이 뭐였죠? 네,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봤는데 외간 남자랑 바람을 핀 거죠. 누명을 쓴 인물은 충렬 부인이고 남몰래 자, 그러면 누명의 내용은 이거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뒤에 있다는 것 있잖아요. 이 사실은 누명의 내용이 아니라 누명의 결과에 가깝죠. 혹은 누명이 일으킨 뭐 사건, 네, 결과, 파장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명의 내용이 아니에요.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 금연이 쭉 얘기하는 게 이제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뭐 이건데 그럼 누명을 쓰는 인물은 충렬 부인이고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게 그럼 뭐예요? 침소겠죠? 침소로 가게 하는 것. 네, 맞잖아요.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해서 가심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선지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자, 이것도 뭐 남주인공은 정을선이고요. 아까 너무 많이 썼고 자신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제 왕비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뭐 죽는데요. 네, 자결 만류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만류하고 있죠. 네.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이게 만류라고 봅니다.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계기가 아니라 결과 혹은 이후 사건 그건 정도로 봐야죠. 선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누명이 벗겨지고 나서 만류하는 일이 생기죠. 20번 볼게요.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이거는 이정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네.
논증의 이정표죠. 혹은 추론의 이정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모략이 전개된다는 어떤 정보 1번과 그 다음에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 2번의 관계를 느낌을 알 수 있죠. 뭔 말이냐? 정보 1번이 정보 2번을 지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왜 인물의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 뭔 상관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 그도 그럴 게 이 모략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물 간의 소통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언가 모략이라는 거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실제로 실현하려다 보면 무조건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해선 혼자 하기 힘들죠. 네. 혼자가 되면 모략을 왜 합니까? 그냥 가서 좁혀면 되지. 네. 그쵸. 도구는 약한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네. 그때 떠올리면 됩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도구는 약한 놈들의 것이다. 이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해요. 네. 강하면 도구를 필요 없습니다. 여럿이서 누구 한 명을 담그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거 정답은 1번인데요.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일단 원수는 그냥 오라 그랬지 언제 서용을 사로잡으러 가라 했나요? 네.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인이 두 개 있습니다. 1코가 여기 있고요. 2코가 여기 있어요. 자, 자세히 읽어보시고 왜 코인 두 개라 했는지 좀 납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2, 1 됐죠? 네. 참고로 이제 3초 셀 때는 중지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네. 그럼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정확히 뭐가 틀렸냐. 일단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향으로 푸는 거예요. 오히려 이끌고 오라 했죠. 네. 그리고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미 사로잡았습니다. 거의 시간으로 푸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 중에 즉 이런 것들은 틀이거든요. 네. 가는 쪽 오는 쪽 그리고 시간도 전후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틀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좀 빨리 풀었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방향과 시간 둘 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지 승상이 금연에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이 어딘지 물음. 너무 자명하죠. 이거는 뭐 3초 셀 것도 없어요. 충렬 부인 어딨냐? 근데 죄송한데 이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거 월매예요. 죄송. 네. 미안합니다. 자, 3번 선지.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시신의 정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음. 금연이 옥졸로부터 뭐 정보를 얻음이라는 거는 자 옥졸의 발화에서 있죠. 하올 때 여기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요. 정열 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그러면 이제 금연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던 얘기는 언제 얘기예요? 옥중시신의 정체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맞다. 4번 옥졸이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이것도 뭐 의혹을 제기함 이렇게 있는데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를 통해서 뭐 알 수 있죠. 20번에 5번 선지. 승상이 금연으로부터 정열 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그냥 너무 그냥 솔리드하게 너무 솔리드하게 판단할 수 있죠. 네. 넘어갑니다. 21번. 참고로 보셔야 될 게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이거는 예시의 이정표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뒷부분에 앞부분에게 이제 꼬라박겠다는 생각을 즉 어떤 범주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슉 이런 식으로.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며 그러면 범주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번이고 나열도 되죠 그 와중에. 가정 안팎의 사건이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고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즉 이 세 개가요 여러분들, 이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된 것의 예시돼요. 즉 하위 범주. 뭔 말이냐면 얘네가 상위 범주고요, 이 뒷부분 친구 있죠, 이게 하위 범주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글을 항상 읽을 땐 이런 이정표의 질감을 살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들어가나? 이렇게. 물론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시험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겁니다.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험장에선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그게. 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럼 이 뒷부분은 뭔가요? 이 과정에서 축소된다는 건 어떤 결과 아니에요? 결과? 어떤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된다니까 이 혼재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원인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보조사가 나옵니다. 보조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 깊은 생각에서 했죠. 수능적 접근의 부교재가 깊은 생각인데 거기서 보조사 도는 위계를 맞춰준다 했죠. 그럼 뭐예요? 같은 결과라는 위계를 맞춰주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결과 1번이고요. 이게 결과 2번. 등장하거나예요. 거나는 동등한 위계를 나열해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가정과 사회의 상층 희화화? 그럼 이게 2-1번, 이게 2-2번. 이렇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름 분석인데 실전적인 독해 말고 좀 자세히 얘기해 주자면 일단 먼저 이거 볼까요?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된다. 근데 보통 그럴 게 웬만하면 남자가 주인공이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의 가정 안의 일과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가정 밖의 일들이 메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은 딱히 부담이 없어요. 충분히 이 혼재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도 볼까요?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며. 여기선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여기서의 선 있잖아요. 선이 뭘까요? 가정소설의 선? 뭔가 약간 정을선전처럼 착한 애, 충렬부인 같은 애들 아닐까요? 착한 애. 그 다음에 악은요? 정렬부인 같은 애들이겠죠. 나쁜 애. 나쁜 애. 자, 그러면 전쟁 소설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전쟁 소설은요, 착한 게 우리 팀, 적팀. 예를 들어서 토번, 서번, 서장, 그리고 또 남만, 선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약간 오랑캐들을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 팀은 누구예요? 제국이죠. 본 제국. 가끔은 조선으로 할 때도 있고요. 보통 명나라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팀 다른 팀이 이렇게 나뉩니다. 맞네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되지 않은 소설이 어딨어? 이거는 3번의 소설이 3번의 이제 상투적인 면모, 즉 영웅소설, 가정소설 얘기가 아니라 모든 소설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누가 판소리는 이러길래 이제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맞구나 이러고 꼬리를 만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자, 그래요. 그렇게 다 들어간다 이건데, 그리고 또 이것 좀 볼까요?
일부다 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라는 게 이 틀이 있으면 좋아요. 일부다 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은요, 어떤 제도적 또는 구조적 갈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이거. 일부다 처제라는 거는, 한 남자예요. 즉, 남편이거든요. 네? 남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테니까, 남편이라는 말을 쓸게요. 왜냐면 이게 부가 남편 할 때 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내입니다. 아내. 참고로 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겠지만 첩첩 간의 개수 세기 문제 같은 것도 나중에 추리 논증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로스쿨에 갈 건 아니면 괜찮은데, 네. 그러면 처냐 첩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처입니다. 처.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내예요. 공식 아내. 그럼 첩은 뭐예요? 비공식 아내. 알겠죠? 네. 근데 이 일부 다처제는요, 아내 처를 여러 명 둘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자,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차은우 같은 친구들이 한 50명 만나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도태당했죠, 그러면. 지금도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저 같은 도태되는 개체한테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여자한테도 안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게 상류층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상류층의 제도인데, 아니, 제도가 아니라 상류층에서의 이제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착 중에 남편이 이제 정을선이라고 해볼게요. 정을선이 그 제후국의 왕자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 명나라 제국 체계 얘기했죠. 네. 이거는 거의 사이즈가 조선은 중국의 제국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즈가 조선급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방원이 이제 형제들 막 어떻게 할 때 그런 왕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정을선도 약간 그 급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거의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꽤 높은 사람. 네. 아무 일도 없으면 정을선이 왕이 돼요, 거의. 네. 뭐 이방원급 태종 뭐 이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왕이 되는데,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뭔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아내가 또 있다 해볼게요. 이때 아내를 충렬이라고 하고 첫 번째 아내를 정렬이라고 할게요. 자, 정렬 부인은 일단 작중에서 자식이 없어요. 네, 제가 읽은 본에서는 원본으로 봤는데 그게 없는 것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충렬 부인은 자식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보면 갓난아기가 나오거든요. 아, 이 내용이구나. 그럼 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정을선이 왕이 되고 충렬 부인의 아들이 혹은 자식이 세자 책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렬 부인은 딸깍해서 숙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 부인이 아기 뒤에 정렬 부인이 또 애를 출산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렬 부인이 충렬 부인을 먼저 공격한 거는요, 이거는 사실 생존 문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뭐 모성애, 존재하지 않는데 모성애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생존 문제로 봐야 돼서 뭔가 정을선이 질투를 해서, 정열 부인이 질투를 해서 뭐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정을선전 같은 소설은 그런 갈등을 그냥 정열 부인이 나쁜 년이야라고 축소해 버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 누구예요? 얘? 얘 누구지? 월매죠. 월매가 깡이 좋잖아요. 그쵸? 월매가 막 얼른 죽이쇼, 금섬 따라가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의리도 있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 누구예요? 이건 정렬 부인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어, 아셔야 될 게 절대 시험장에서 이거 못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아무 정신없이 대충 읽고요. 바로 문제 풀러 가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머리에서 다다다닥 맞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메모를 필요하시면 하고 지우겠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읽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보를. 이거를 아이고 힘드네. 이걸 어떻게 정보를 정리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쓸모없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제 범주화나 틀이 잘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제부터 보기를 보거나 그럴 때는 나름의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네, 매우 좋아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밑에 것처럼. 네. 자, 그럼 선지부터 볼게요.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그러면 볼게요. 그냥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뭐 집에서 한 거니까 밖에서 가정 밖.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바로 온 거. 그럼 뭐 가정 안. 뭐 두루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지.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이거 너무 작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슬픔의 야위어 뼈가 드러난 모습과 통곡하는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 뭐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고난이라 봐야죠. 뼈가 드러났다니까. 그 다음에 승상의 모습은 뭐 감정이겠죠. 네, 감정이 극대화된 거죠. 뭐 그래 괜찮아. 만약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해당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될 거예요. 확대해줄까? 이렇게 됐나요? 네. 참 다정한 것 같아요. 네. 자, 3번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냐면 꾀에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렬 부인을 악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개인의 문제로 바꾸냐라는 게 이제 보기 내용이어서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선지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참고로 자신이 모이는 주인이 왕비죠. 근데 진실을 안 밝혀요. 그다음에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빨리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토설치 아니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토설치 아니함. 토설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대요. 그럼 뭐예요?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사실관계로 지운 거예요. 선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럼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지향하고 있음. 지향. 자, 월매는 약간 이거예요. 월매가 지향한 거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돼야지 나는 오늘부터 주체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저 월매는 건조하게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할 뿐입니다. 작중에서 자기가 뭔가 이게 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쪽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풀이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막 이렇게 어떤 정보 처리가 너무 멋있어서 막 간혹 이제 대체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혹은 뭐 가끔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뭐 감상은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정보 처리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는데요. 적어도 꼭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사실관계도 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심리나 반응이나 감정 이런 것, 즉 내면적 주관성을 긍정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볼게요. 정열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이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이거는 뭐 정렬 부인이죠. 상층 인물 실추되는 행동 똥을 싼다. 희화화 뭐 희화화 재미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안 맞거나 맥락이 안 맞으면 체크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제 학생들 중에 희화화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좀 웃기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안 웃긴 대상을 웃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설사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웃겨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 되도록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엄근진한 어떤 것 이게 그렇지 않아. not 엄근진 이렇게 된다 라는 어떤 맥락까지 고려해서 판단해 보면 조금 편할 겁니다. 헷갈릴 때만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직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네, 수업 끝났고요. 2회차 수업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였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1강에서 지문 분석 뭐 했습니까? 네, 고전, 산문.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고전 산문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하면 되고 현대 산문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헷갈릴 게 있습니다. 최명익 비 오는 길이었나? 네. 최명익 소설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내면 투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서 이거는 그렇게 분석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조금 힘들 거고 그리고 그 이청준의 그 배꼽 전주곡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긴 조금 힘들 거예요. 네. 이런 몇몇 것들을 빼고는 다 최대한 이제 다 알아가겠다라는 식으로 학생 수준에서 덤벼보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해주시나요? 모르겠어요.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그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 막 분석해주는 그게 너무 많아서 뭐 해볼 수는 있겠다 싶은데 필요하려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평, 9평 반영 보고 즉 6구 평가원 보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때 올리려고 합니다. 네. 자, 2강은 뭐였어요? 2강은 문학에서 이제 선지 분석하는 것들을 좀 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다가 나름 얻어갈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뭐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알겠죠. 이미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문학에서의 어떤 선지 분석하는 법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강은 다음 강이죠. 다음 강은 독서 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차피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제가 막 광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 저장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